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랑천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한강이 되고요. 한강 북쪽에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개나리 축제, 진달래 축제를 하는 응봉산이고요. 여기 보시면 강을 따라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 난 도로가 강변북로예요. 강변북로 옆에 보면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가 동호대교입니다. 여기를 두모포, 두묵계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강변북로 옆에 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두묵계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름은 왜 동호대교인가? 한강을 끊어서 부를 때 서쪽에 있는 강은 서강이 되겠죠. 그러면 맞은 상류 쪽에는 동쪽이 되니까 동강 때는 동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를 동호대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호대교를 지나서 서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근방에 아파트촌이 있고 여기가 두묵계 나루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동호대교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다리가 한남대교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강이고 위쪽으로 지나가는 길은 강변북로이고 여기에 녹색의 다리가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인데 강을 이제 우리가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면 직선처럼 느껴지지만 강을 밑을 걸어가면 곡선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한남대교가 제3화 한강교이고 이 한남대교에서 양재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 한강대교가 제3 한강교 한남대교 옆에 있는 역 이름이 한남역이죠. 한남역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강진 나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씨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루이면서도 군사 주둔지인 기능을 하던 장소가 한강길입니다. 옛날 지형과 지금 현재 한강 지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연하천이었지만 한강 개발 사업으로 해서 고수부지도 만들어지고 중간에 매립을 했고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를 만들면서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쪽에 이런 나루터 표지석이 있는 거고요. 한남대교, 한강진 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되면 서빙고 나루가 있던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쪽이 잠수교죠. 그런데 우리가 지명에서 빙고가 나온다는 것은 얼음빙자 빙고예요. 한양에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얼음은 필요했겠죠. 그러면 겨울에 얼음이 한강에 일면 그 얼음을 채취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창고가 동빙고, 서쪽 창고가 서빙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빙고는 나루터 기능이 거의 없고 서빙고에 있던 지점이 서빙고 나루가 됩니다. 그 지점이 지금 반포대교, 잠수교 있는 쪽이 되고요. 서빙고 주민센터 근방이 나루터라고 표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빙고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장이 있는 데는 말의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조단이 한양대에 있었고요. 그러면 빙고에도 얼음이 잘 얼게 하는 냉장고 귀신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있던 창고 이름을 재단 이름을 사한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이 찰한자 차게 하는 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한양도성 안에는 이제 종묘, 사직, 궁궐 이런 중요한 왕실과 관련된 시설이 있다면 한강변, 그 다음에 도성밖 지역은 생활과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된 재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빙고 나루를 지나면 이제 반포대교를 지나면 동작대교가 나옵니다. 이 동작대교도 동작나루터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동작나루터의 이름을 따서 동작대교가 되고 여기는 지금 4호선 전철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나루의 서쪽이 어디냐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이제 있는 다리가 한강대교이고 한강대교가 제1한강교였고요. 이 노량진을 건너서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그 행궁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량진을 건너면 상도터널 옆에 교회 옆에 이런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 경조 오부도에도 등장하고 여러 지방 지도에도 등장하는 용량봉 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한강의 배다리를 건너서 여기서 쉬어갔던 장소라고 해서
행궁이고 지금은 이 앞에 건물들을 철거를 해서 공원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진 옆에 한강진이 제3한강교고 여기가 제1한강교니까 그 다음에 양화진과 함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량진이 교통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제일 처음 철도가 생긴 게 경인선이지 않습니까? 경인선인데 경인선의 처음 출발지가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이 출발이었는데 여기가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가는 메인 도로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가 직전에 1899년에 경인선이 생깁니다. 경인선의 출발지가 노량진에서 출발해서 인천의 제물포까지 가는 게 경인선이었고 여기에 한강철교가 생깁니다. 지금 한강대교가 있고 기차와 지하철이 다니는 한강철교가 별도가 있습니다. 한강철교가 세우면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용산이랑 서울역, 경성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쭉 경성에서 인천까지 연결이 됐는데 처음에는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가는 길이 경인선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중요한 길이 일제강점기 철도교통에도 중요하게 됐고 현재에도 한강다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이 연결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남아있는 장소가 이 노량진이고요. 노량진 옆으로 가면 이제 한양도성 밖에 흐르는 하천이 원효대교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만초천입니다. 한양도성에서 인왕산과 무학봉수대 사이가 무학제가 되고요. 무학제에서 발원을 해서 적십자병원을 지나서 서소문 아파트를 지나서 쭉 원효대교까지 가는 하천이 만초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초천이 지하로 흐르면 원효대교 아래가 되는데요. 서울역을 이제 한강대교에서 서울역을 갈 때 쭉 큰 도로를 가지 않고 중간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남영역이 나와요. 남영역에서 서울역 광장이 아니라 뒤편 쪽으로 KTX를 내렸을 때 택시를 타는 장소로 가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만초천을 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교 아래로 이렇게 만초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효대교가 있고 강변북로가 있고 이 아래가 만초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초천 아래가 되는 이 지역이 용산강이 되는 겁니다. 용산강, 용산호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강이고 경강이지만 끊어서 볼 때는 이 용산강이 되는 거고요. 만초천이 서울역 쪽으로 해서 남대문까지 쭉 근방까지 연결되니까 이 만초천을 활용해서 조선 태종 때는 여기를 운하를 팔려고 시도를 했으나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고 여기가 모래땅이라서 쉽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가 바로 서해안으로 들어온 물류가 남대문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 계획을 했던 장소가 여기 만초천이고요. 일제강점기는 욱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사진에는 욱천교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이름을 만초천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에서 경주오부도에서 한강부로 보면 여기에 만초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산이죠. 용산강 앞이 원효대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초천을 이용한 이 근방에 있는 만초천 근방에 있는 창구가 만리창이고요. 용산은 원래 용산강, 용산호라고 불리는 용산은 한강변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용산역은 좀 더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전철역 이름은 신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새로 시가지가 된 신용산을 용산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는 강 쪽이 용산강이고요. 원효대교 앞이 용산강으로 보시면 되고 그 옆을 보시면 마포가 있고요. 마포 옆에 보시면 토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포에도 이렇게 하천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포 나루는 서해안으로서는 배와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아는 방식, 점을 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포 쪽에는 물건을 거래하는 도매상 같은 객주도 있고요. 여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주각, 아무래도 뱃사람들이 많이 오는 술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집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토정 그러면 여기에 토정이라고 적혀있는데 토정하면 들어온 단어가 뭡니까? 토정 비결이지 않습니까? 토정 비결을 지은 사람이 이지함입니다. 이지함의 호가 토정이에요. 여기에 한강변에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가면 토정 이지함의 유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유적지가 자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토정 이지함이 살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집은 굉장히 좋은 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정 이지함의 흔적을 남겨뒀고요. 그래서 토정 비결이 여기서 나오게 이지함이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호를 토정으로 했고요. 토정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서강이 나오죠. 두모포 동호대교와 반대로 여기에 서강이 있고 뒤에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가 저 서쪽에서 들어오는 창고 물류들이 여기에 서강 나루트에 세워지고 그 뒤에 광흥창에 창고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이 창고는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하던 창고가 광흥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광흥창 앞에 하천이 창천으로 적혀 있고 이 창천이 지금은 봉원천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율도가 있죠. 율도가 있고 여기가 밤섬이 되는 거죠. 서강 서쪽에 보면 잠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두인데 잠두는 누의 머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절두산 순교 성지가 가톨릭 성지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양화진입니다. 여기서 진을 이렇게 군사 주둔지 진을 나루트에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가게 되면 이제 마포대교 아래쪽에 이렇게 삼계포구라고 적혀 있어요. 삼마자. 개가 우리말이고 한자를 고치면 포거든요. 마포 나루를 삼계포구라고 적고 있고요. 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올라가서 보면 한강 주변이 잘 보이겠죠. 63빌딩에서 보면 내려다보면 가까이 있는 섬이 여의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고수부지가 없었겠죠. 고수부지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효대교겠죠. 여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포나루가 삼계포구가 여기가 되겠죠. 마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의도 옆에 밤섬이 있고 여기가 서강나루트입니다. 창천의 물이 서강나루 쪽으로 흘러서 한강과 만납니다. 그러면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한강 공사를 하면서 여기가 홍수가 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면 여기에 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늘어져서 침수가 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밤섬을 폭파를 합니다. 원래 밤섬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폭파를 해서 물길의 장애를 없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밤섬이 새로 생깁니다. 자연태적으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한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창천, 광흥창 앞에 창천이 이렇게 한강으로 유입되니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 유속이 늘어지면서 점점 밤섬이 새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밤섬이 철새 도로지가 되는데 철새가 오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수초가 있어야 되죠. 풀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강에 철새가 갈 수 있는 섬이 어디가 있습니까? 뚝섬? 못 가죠? 여의도? 못 가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섬이 밤섬이니까 새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물이 만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강대교가 되는 거고요. 그 바깥쪽으로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양화대교 옆에 섬이 있는데 여기가 선유도입니다. 선유도는 원래는 겸재정선에 그린 그림에는 봉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선유봉인데 이 선유봉은 육지에 있던 선유봉을 잘랍니다. 잘라서 여의도 개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유봉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선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선유도도 보면 밤섬은 바로 이렇게 물이랑 연결이 되는데 선유도는 선유봉우리를 다 자른 게 아니라서 선유도 공원을 가보시면 상당히 한강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강의 섬들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흥창에서
앞에서 창천이 내려오고 그 창천이 지금은 봉원천으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봉원천교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서강나루터고 지금은 그 이름을 따서 서강대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절두산 순교 성지 아래에 양화진이 이렇게 나루터가 표시되어 있고요.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그 근처에 보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 근방에 옛날에 양화진 군사 주둔지의 역할을 하던 장소가 있었고요. 이 양화나루에서, 그러니까 한양도성에서 양화나루를 건너서 옛날에 그 양천에 있던 선유봉 옆을 지나가면 이제 양천을 지나서 김포, 통진,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강화라고 하는 건데, 양화나루를 건너야 강화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양화대교 근방에는 강화도 출신들이 꽤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나루를 건너서 이제 강화로 연결되는데요. 전체적인 한강의 나루를 다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경주오부대에서 오른쪽 부분이 이제 중랑천이고, 중랑천에 여기 제방교라고 적혀 있는 이 지점이 살고지 다리예요. 정강교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살고지 다리를 제방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광나루로 가는 길도 있고 광주로로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잠실 쪽을 지나서 송파 삼전나루를 지나서 가는 거고요. 서쪽에 여기 보시면 나루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서민고 쪽을 건너면 이제 용인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양도성이 여기라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모든 길들은 도성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경복궁이고 여기에 창덕궁이고 여기에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길이 나오고,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길에서 여기가 종로를 지나서 을지로 입구를 지나서 숭례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숭례문에 나와서 남쪽으로 가면 동작진이 나옵니다. 동작나루를 건너서 도착하는 동네가 과천이 되고요. 여기서 청파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량진 행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군사주둔지 진이 있고요. 노량진 행궁을 지나서 장성배기를 지나서 가면 금천구 시흥동이 됩니다. 여기 한강 남쪽은 조선시대는 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라 조선시대 시흥현인 중심지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의도 쪽에 보시면 여기에 밤섬이 그려져 있고 여의도라고 그려 있고 여기에 목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섬이 이제 합쳐졌다 떨어졌다 하기도 하는데요. 목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는 여기가 목장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여기에 비행장이 있었죠. 활주로가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있던 활주로가 지금 여의도 광장이 됐다가 여의도 공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보면 예전에는 섬이었는데 여기가 도시가 되는데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는 봉우리가 이 봉우리예요. 여의도에 이 목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봉우리가 양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을 키우고 뭐 그러니까 양말산이라고 불렀는데, 양말산에 들어선 건물이 국회의사당이고요. 이 지역을 지나면 시흥이나 인천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데 잠두가 절두산 순교성지고요. 그 옆에 보면 양화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망원정이 있습니다. 지금 선유봉 위치를 보면 한강 안에 있지 않습니다. 봉우리입니다. 한강 남쪽에 있는 봉우리였는데 이 봉우리가 한강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색강이 나면서 지금 선유도처럼 섬처럼 된 거고요. 봉우리에서 깎았기 때문에 다른 섬과 달리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양화진을 건너서 선유봉 옆을 지나면 강화로 가는 거고요. 여기 중초라고 보이는 섬 있잖아요. 이 섬은 이 섬이 이제 여기가 사천 모래내니까 모래내 홍제천 불광청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섬이 난지도죠. 중초도가 난지도입니다. 그러면 곳곳에 이제 한강 주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양에 있는 한강 남쪽의 나루를 이제 발원지부터 새해까지 쭉 보셨는데, 이제 이렇게 대동여지도를 하나씩 보게 되면 쪼개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철령, 해양부터 시작되는 북한강 유역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도를 드리면 그걸 순서대로 쭉 이어붙여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북한강을 이렇게 이어 보시고, 그러면 남한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북한강 다음에 남한강을 제가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서 이어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의 남쪽, 지금 서울특별시의 중앙부를 지나서 서해 강화도까지 가는 지도를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그 다음에 서해바다로 가는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번호를 표시를 해서 드리면 여러 선생님들은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 지도 아래는 몇 번 지도 아래는 뭘 붙이고 몇 번 지도 옆에는 뭘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시면 이제 한강의 전체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한 이야기는 한강의 발원지부터 서해바다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중앙을 흐르는 한강이 가지는 기능, 의미, 옛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북한강의 발원지부터 서해까지, 남한강의 발원지부터 서해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북한강의 강원도 철령에서부터 금강산 유역부터, 금강산 부근부터 양수리까지 보셨을 거고요. 오대산 우통수부터 양수리까지 연결이 됐고, 양수리에서 서해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눠 보셨을 텐데요. 제가 보여드린 지도가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제가 대동제 지도에 목판별로 번호를 붙여서 나눠드리면 이렇게 몇 번 지도 아래는 몇 번 지도, 그 옆에는 몇 번 지도, 이런 식으로 지도를 이어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강, 남한강에서 서해까지 쭉 연결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파란색 색연필로 물을 표시를 하시면 전체적인 느낌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선생님께서 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한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강 여행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